가난한 노인이 홍수 속에서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 행동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사흘 밤낮으로 하늘을 찢을듯 비바람이 몰아쳤고, 상류에서 쏟아져 내려온 물로 낙동강은 거세게 흘러넘쳤다. 강물은 둑을 넘어 푸른 대나무 그늘 아래 평화롭던 강변 마을을 덮쳤고,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다. 면사무소에서 울리는 경고방송이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주민 여러분, 긴급 대피하십시오. 강물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서로에게 소리치고 짐을 짊어지고 높은 곳으로 향했다. 마을 끝 작은 초가집에 사는 60이 넘은 마른 체구의 박영감은 여전히 침착하게 짐을 꾸리고 있었다. 홍수가 닥칠 때마다 겪는 이 고통스러운 광경은 그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얼마 안 되는 살림살이, 낡은 등잔 하나, 빛바랜 옷가지 몇 벌, 그리고 가장자리가 깨진 대나무 바구니 속에 쌀 약간이 전부였다. 등잔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끔찍한 홍수가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 평화로웠던 날들의 기억이었다.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이 등잔만은 꼭 지켜야. 박영감은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아래 위태롭게 서 있는 마을의 초가집들을 둘러보았다. 물은 이미 섬돌까지 차올라 집 부스러기들을 휩쓸고 있었다. 강둑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지날 때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쏴하는 빗소리 사이로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 박영감은 깜짝 놀랐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처절한 외침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박영감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 들었나? 그는 중얼거렸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더 떨리고 절망적인 외침이 들려왔다. 박영감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의 시선은 강물로 향했다. 희미한 빗줄기 사이로 커다란 통나무 하나가 떠내려오고 있었고 작은 형체가 그 통나무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하듯 손을 흔들고 있었다. 어린아이였다. 박영감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저기까지 갔지?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생각했다. 강물은 너무 거세서 마을에 수영 잘하는 사람들조차 살아남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아이의 애타는 외침은 그가 망설일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불안과 공포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강둑으로 빠르게 다가갔다. 하느님, 제발 저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는 가슴 졸이며 중얼거렸다. 거센 물살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작은 형체를 보자 그의 마음은 더욱 졸아들었다. 이야,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그는 바람 소리를 뚫고 소리쳤다.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고 크고 둥근 눈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아이의 절박한 외침은 그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했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박영감은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온몸을 덮쳤고 거센 물살이 그를 덮쳐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그는 안간힘을 쓰며 버텼고 한 걸음 한 걸음 통나무를 향해 나아갔다. 포기하면 안 돼. 그는 속으로 외쳤다. 마른 팔을 뻗어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거센 물살에 아이의 손이 통나무에서 미끄러졌다. 박영감은 아이가 휩쓸려가기 직전에 작은 팔을 낚아챘다. 파도가 두 사람을 덮쳤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힘껏 끌어안고 휩쓸려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울지 마라. 괜찮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테니.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여자아이는 떨면서 그에게 매달려 흐느껴 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박영감은 아이를 데리고 무트로 돌아가려 애썼다. 거센 물살이 두 사람을 밀어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한번 그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결단력의 힘을 느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두 사람 모두를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기진맥진했다. 여자아이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었다. 할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아이는 흐느꼈다. 박영감은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을 거다.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박영감의 마음 속에는 거센 강물 속에서 희망의 빗줄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단지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다. 밖에는 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차갑고 암울한 기운이 감돌았다. 박영감은 지치고 기진맥진한 몸으로 여자아이를 안고 작은 초가집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흠뻑 젖었고 빗방울이 떨어져 진흙과 뒤섞였다. 마른 손으로 아이를 꽉 끌어안은 것은 조금이라도 힘을 풀면 아이가 영원히 물살에 휩쓸려 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 몇몇이 짐을 정리하다가 그를 보았다. 그들은 수군거렸고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욕이 뒤섞여 있었다. 저 영감, 어디서 애를 데려온 거지? 한 사람이 물었다. 듣자 하니 강물에 뛰어들어 애를 구했대.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하지만 모두가 박영감의 행동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불쾌한 시선과 함께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그를 조용히 올감했다.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돌아와 그는 조심스럽게 여자아이를 낡은 대나무 침대에 눕혔다. 두 사람 모두 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서둘러 아이의 차가운 옷을 벗기고 집 안에 하나뿐인 낡은 이불을 덮어주어 따뜻하게 해주었다. 깜빡이는 등잔불이 창백하고 작은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다. 여자아이는 몸을 떨었고 눈은 울어서 붉어져 있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향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끊어지는 말은 박영감의 마음을 칼로 베는 듯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다. 여기는 안전하단다. 푹 쉬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 후 곧 박영감이 홍수 속에서 여자아이를 구했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빠르게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선행에 감탄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그 중에는 강가에 사는 중년 남자로 의심 많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억새 씨도 있었다. 마을 끝 작은 주막에서 억새 씨는 술잔을 들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나는 저 가난뱅이 박영감이 그런 큰일을 해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누가 알겠어? 아마 저 애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거겠지. 몇몇 사람들이 동조했지만 그를 변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찐빵을 파는 센 할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박영감은 거센 물살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소.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남 험담이나 하고 있잖소. 사실을 모르면 입 다무시오.
센 할머니의 말에 주막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억세 씨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여전히 불쾌감으로 가득했다. 한편 작은 초가집에서 향이는 반 영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네. 반 영감은 가슴 아픈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어.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밖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반 영감의 집 앞에 몰려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궁금증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시선도 담겨 있었다. 억세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 애를 계속 그렇게 데리고 있을 수는 없소.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돌아서며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센 할머니가 쌀과 채소를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향이를 돌보느라 바쁜 반 영감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사람을 구한 건 좋은 일이지만 면사무소에 가서 아이에 대해 신고하는 게 좋겠소. 서류가 분명해야 나쁜 소문도 피할 수 있을 거요. 그녀는 부드럽게 조언했다. 반 영감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겠소. 대나무 침대에서 깊이 잠든 향이를 보며 그는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초가집의 짧은 평화는 아마도 그가 직면해야 할 문제들의 시작일 뿐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이의 순수하고 믿음 가득한 눈빛은 그에게 힘을 주었다. 반 영감의 마음 속에는 책임감과 함께 어두운 날들 속 작은 빗줄기처럼 따뜻한 무언가가 이상하게 스며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억세 씨의 차가운 시선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역사적인 홍수의 여파는 여전히 낙동강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황량한 풍경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위태롭게 서 있는 초가집들, 물에 잠긴 논밭, 그리고 물에 휩쓸려간 양철 지붕과 문짝 조각들. 사방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청소하며 남은 것을 건져내려 애쓰고 있었다. 반 영감의 작은 초가집에서 향이는 대나무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슬픈 눈으로 지붕에서 축축한 흙바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 영감은 망치를 들고 날아간 지붕 일부를 고치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망치질 하나하나에는 아이를 앞으로 닥칠 풍파로부터 보호하려는 걱정과 결의가 담겨 있는 듯했다. 온 마을에 진흙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퍼졌다. 아이들은 강가에 서서 부모님이 나무 조각과 양철 지붕을 건져 올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음울한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반 영감은 일을 멈추고 빛바랜 대나무 기둥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그의 눈은 무심코 향이에게 향했다. 작은 아이는 집구석에서 쓰레기 조각들을 부지런히 줍고 있었다. 마른 손은 마치 무엇이든 망가뜨릴까 두려운 듯 조심스러웠다. 그 모습에 그의 마음이 아팠다. 아직 어려서 어려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애쓰는 아이였다. 갑자기 향이가 주저하며 다가와 물 한 잔을 내밀었다. 눈빛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힘드실까 봐 걱정돼요. 저 때문에 또 위험해지시는 건 싫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붉어진 눈에는 죄책감이 어렸다.
박영감은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 걱정 마라. 내가 건강한 것만 보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거란다. 그 소박하고 진솔한 말에 향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믿음이 어렸다. 쌓여가는 어려움 속 작은 위안이었다. 박영감이 향이를 구했다는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에 감탄했지만 의심하거나 심지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강가에 사는 중년 남자 억세 씨는 그중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 중 하나였다. 어느 술자리에서 억세 씨는 비웃으며 말했다. 박영감 같은 가난뱅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좋은 일을 했다니 믿기 어렵군.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은 불길처럼 빠르게 번져 마을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을 일으켰다. 하지만 친절한 찐빵 장수센 할머니처럼 항상 박영감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녀는 박영감네 집에 떡과 녹차를 가져다주며 말했다. 영감님, 아이 목숨을 구하신 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남들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향이는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소문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은 점점 커져갔다. 어느 마을 회의에서 억세 씨는 큰 소리로 비난했다. 박영감 같은 사람이 저 애를 데리고 있어봤자 애만 고생시킬 뿐이요. 아무도 그가 선의로 애를 구했다고 믿지 않소. 저 애를 여기에 두면 마을 전체의 골칫거리만 늘어날 뿐이요. 박영감은 일어섰다. 눈은 억세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선행은 증명이 필요 없소. 만약 아이를 면사무소에 데려가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소. 하지만 당신의 비아냥거림 때문은 아니오. 이 말에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다. 센 할머니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박영감은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했소. 억세 씨,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용기가 있소? 그런데 감히 여기서 남을 판단한단 말이오. 그녀의 강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잠겼다. 모두가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향이가 다가와 박영감의 손을 잡았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혼나시는 거 싫어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걱정 마세요. 박영감은 아이를 끌어안고 났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다. 아무도 우리 대신 결정할 권리가 없어. 그 말은 칠흑 같은 밤 속 작은 불꽃처럼 마을 사람들 몇몇이 박영감을 더 동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와 의심하는 사람들, 특히 억세 씨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닥칠 것을 예고했다. 그날 밤, 박영감은 강가에 말없이 서서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는 나무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자신과 향이의 삶이 더 이상 이전처럼 평화롭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빛은 그에게 결단력을 더해주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었다. 홍수가 지난 지 사흘째, 낙동강변 마을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무너진 집들, 물에 잠긴 논밭, 그리고 코를 찌르는 진흙 냄새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박영감의 작은 초가집, 해질녘 햇살이 지붕 틈새로 스며들어 향이가 깊이 잠든 대나무 침대를 비추고 있었다. 이 드문 평화로운 광경도
그의 마음속에 들끓는 걱정을 지울 수는 없었다. 집구석을 정리하던 박 영감은 향이에 흠뻑 젖은 옷가지 더미 아래에서 이상한 천 조각을 발견했다. 펼쳐보니 향이라는 글자와 섬세한 연꽃 문양이 새겨진 반짝이는 금팔찌였다. 팔찌를 집어들자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것은 평범한 집안의 물건이 아니었다.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지만 그는 재빨리 떨쳐버리고 팔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향이가 깨어났을 때 눈은 여전히 울어서 붉어져 있었다. 박 영감은 조심스럽게 팔찌를 아이 앞에 내밀었다. 향이야, 이 팔찌에 대해 기억나는 거 있니?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향이는 한참 동안 팔찌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멍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향이라고 불렀던 건 기억나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 박 영감의 마음이 아팠다. 그는 안심시키며 말했다. 괜찮다. 우리가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여기 나와 함께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박 영감은 항상 자신을 도와주던 친절한 센 할머니에게 팔찌를 보여주기로 했다. 팔찌를 손에 든 센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다. 이 문양, 낯익은데요. 마치 부산에 있는 큰 호텔 체인의 로고 같아요. 아마 아이네 집안이 꽤 부유한가 봐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이를 찾지 않는 걸까요? 센 할머니의 말은 박 영감의 마음을 칼로 쑤시는 듯했다. 그는 향이의 가족을 찾아주기를 바라면서도 마치 친딸처럼 여기게 된 아이와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팔찌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항상 박 영감을 의심하고 질투하던 억세 씨는 즉시 기회를 이용해 그를 헐뜯었다. 내가 말했잖소. 저 애는 분명 부잣집 딸이요. 박 영감이 저 애를 데리고 있는 건 저 팔찌 때문이지 선애 때문이 아니란 말이요. 억세 씨는 마을 회의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센 할머니는 참지 못하고 말을 끊었다. 억세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만약 박 영감이 탐욕스러웠다면 거센 물살 속에서 아이를 구하지도 않았을 거요. 선행은 당신이 그렇게 모욕할 만한 것이 아니요. 하지만 억세 씨의 말은 몇몇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마을의 답답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저녁, 박 영감은 화롯가에 앉아 있었다. 팔찌는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다. 향이가 다가와 작은 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다른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그는 목이 메었다. 그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거다. 하지만 내 진실을 찾아주는 것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단다. 소문과 마을 내 갈등으로 인한 압박감에 박 영감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마을 회의에서 모든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아이를 면사무소에 데려가 신고해서 가족을 찾아주겠소. 만약 이 팔찌가 정말 누군가의 것이라면 그들은 희망을 가질 자격이 있소. 이 말에 온 마을이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박 영감은 향이의 침대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생각에 잠긴 눈으로 팔찌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걱정과 희망, 그리고 아이와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잠들기 전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게. 홍수 후 맑게 갠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낙동강변 마을을 비추었다. 물은 빠졌지만 끔찍했던 자연재해의 흔적은 여전히 뚜렷했다. 면사무소에서 울리는 확성기 소리가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 상황을 긴급히 보고하라고 알렸다. 하지만 이 황량한 풍경 속에서 향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수군거림의 중심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평소에 모여 공동 작업을 논의하던 마을 회관마당은 이제 수군거리는 소리로 더 시끄러워졌다. 억세 씨는 손에 술잔을 든 채 거리낌 없이 의견을 말했다. 저 애는 분명 부잣집 딸인데 반 영감이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잖소.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누가 알겠소. 몇몇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저 영감처럼 가난한 사람이 저 애를 데리고 있는 건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일 거예요. 한 중년 여자가 거들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옆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반박했다. 하지만 반 영감은 홍수 속에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했잖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항상 반 영감을 지지하던 센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저 영감은 가난하지만 선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당신들은 감히 물살에 뛰어들어 구할 수 있겠소. 언쟁이 점점 격해지면서 마을 회관 마당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다. 그때 반 영감이 나타났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군중 가운데 똑바로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억세 씨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만약 당신에게 꺼림칙한 것이 없다면 아이를 당국에 넘기시오. 여기에 두면 골칫거리만 늘어날 뿐이요. 박 영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아이가 두려워하고 보금자리가 필요해서 데리고 있었소. 하지만 만약 모두가 믿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면사무소에 데려가겠소. 그의 말에 군중은 조용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향이가 멀리서 달려와 그의 손을 꼭 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반 영감의 눈에 고통이 스쳤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옳은 일을 할 거란다. 그 광경을 본 센 할머니는 참지 못하고 억세 씨에게 분노의 참 목소리로 돌아섰다. 당신, 그렇게 말하고도 부끄럽지 않소? 반 영감이 아니었다면 저 애는 목숨을 잃었을 거요. 마을에서 헌 옷을 파는 메이 씨도 말을 이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혼자 사는 가난한 저 영감이 홍수 속에서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했잖소. 그런 선행은 존경받아 마땅하지, 의심받아서는 안 돼요. 하지만 억세 씨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만약 꺼림칙한 것이 없다면 왜 처음부터 아이를 당국에 넘기지 않았소? 그는 으르렁거렸다. 억세 씨의 말은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억세 씨에게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군중의 시선이 마치 대답을 기다리듯 박 영감에게 쏠렸다. 박 영감은 주위를 둘러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행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하지만 만약 모두가 안심할 수 있다면 오늘 오후 당장 아이를 면사무소에 데려가겠소. 비아냥거리는 말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안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요. 그의 말에 군중은 조용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며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흩어지려 할 때 향인은 반 영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할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아이는 속삭였다. 반 영감은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두려워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란다. 그날 오후, 반 영감은 센할머니, 메이 씨와 함께 향이를 데리고 면사무소로 향했다. 마을 회관 마당에는 복잡한 시선들이 남아 있었고, 군중 속에서 억세 씨는 말 못할 내적 갈등이 담긴 듯한 눈빛으로 말없이 서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낙동강변 마을의 모든 집과 사람들의 눈빛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황량한 풍경, 물에 잠긴 논밭은 진흙탕이 되었고, 향이를 둘러싼 수군거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른 아침, 반 영감은 밤새 뒤척이다가 창가에 앉아 향이가 마당을 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순수한 눈빛이었지만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향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반 영감이 간단한 짐을 챙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반 영감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너를 데리고 내 가족을 찾으러 갈 거란다. 포기할 수 없어. 안심하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곁에 있을 테니. 센 할머니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찐빵과 물병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말했다. 길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너무 고생하지는 마시고요. 반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눈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어렸다. 첫날, 반 영감과 센 할머니는 향이를 데리고 옆 마을로 갔다. 그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향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금팔찌를 보여주며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모든 대답은 고개를 젓거나 동정 어린 시선뿐이었다. 둘째 날, 그들은 더 큰 면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번화한 장이 서 있었다. 반 영감은 향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곁에 두었다. 그는 팔찌를 높이 들고 상인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대답을 듣지 못했다. 처음에는 신이 났던 향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아이는 반 영감의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만약 저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반 영감은 허리를 굽혀 다독였다. 두려워 마라, 이야. 가족을 찾든 못 찾든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란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반 영감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저 영감, 아직도 저 애를 데리고 있네. 아마 가족들이 와서 뭔가 뜯어내려고 기다리는 거겠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말들은 그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향이는 그것을 알아채고 그들이 의심스러운 시선을 지나칠 때마다 반 영감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길가 버려진 집처마 밑에서 쉬고 있을 때 향이는 반 영감이 막 피운 작은 모닥불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망설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할아버지를 힘들게 해서요. 아니면 우리 그만 찾을까요? 저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박영감은 손을 멈추었다. 깜빡이는 불빛이 그의 늙은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사과할 필요 없다. 너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나는 가족을 잃었단다. 내가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그의 말에 향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따뜻함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박영감의 마음속 갈등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향이의 가족을 찾아주기를 바라면서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어두운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준 아이와 헤어져야 할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향이가 잠든 옆에서 박영감은 희미한 달빛 아래 팔찌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는 강한 결의가 점차 형성되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향이의 신부를 찾아주기 위해 끝까지 갈 것이었다. 폭풍은 마을에 심각한 흔적을 남겼지만 박영감과 향이에게는 따뜻한 빗줄기가 점차 피어나고 있었다. 수색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낙동강변 초가집은 이제 사랑이 가득한 안식처가 되었다. 아침이면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나뭇잎 사이로 들려왔다. 향이는 일찍 일어나 대나무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다. 박영감이 밭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자 눈이 반짝 빛났다. 할아버지, 물 드세요. 아이가 대나무 탁자 위에 물 한 잔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박영감은 멈칫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를 뭐라고 불렀니? 향이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할아버지. 그렇게 불러도 돼요? 아무 말 없이 그는 아이를 끌어안고 목이 메어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내 손녀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밭에서 함께 채소를 심었다. 향이는 조심스럽게 씨앗 하나하나를 땅에 심었다. 작은 손은 진흙으로 더러워졌다. 작은 새싹이 도달한 것을 보자 아이는 소리쳤다. 할아버지. 이 나무, 저처럼 할아버지 보살핌 받고 자라는 거죠. 박영감은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맞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너도 나무처럼 튼튼하고 굳건하게 자랄 거란다. 저녁이 되자 깜빡이는 등잔불 아래, 그는 향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는 귀를 기울여 들었고, 그가 등장인물 목소리를 흉내낼 때마다 가끔 킥킥 웃었다. 하지만 때로는 눈에 눈물이 글썽이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 세상에 선녀님이 정말 있어요? 엄마가 돌아오게 해줄 마법을 부려줄 사람 없을까요? 그는 말문이 막혔다. 거친 손으로 아이 손을 잡았다. 선녀님은 필요 없어. 내가 동화 속 선녀님처럼 너를 지켜줄 테니. 어느 날 밤, 큰 비가 내렸다. 초가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의 향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아이는 겁에 질려 박영감에게 달려가 그를 꽉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할아버지, 엄마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무서워요. 박영감은 슬픔에 잠긴 눈으로 아이를 달랬다. 내 엄마는 분명 너를 아주 많이 사랑했을 거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단다. 그래도 너에게는 내가 있잖니. 두려워 마라. 그의 말은 마치 따뜻한 온기처럼 퍼져나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심장을 진정시켰다. 향이에 대한 소식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억새 씨는 여느 때처럼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박 영감이 저 애를 데리고 있는 건 분명 가족들한테서 뭔가 뜯어낼 기회를 노리고 있어서일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에 박 영감네 집을 엿보러 왔다. 한 번은 센 할머니가 그들을 막아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박 영감은 사람을 구했는데 당신들은 앉아서 수군거리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어? 아무도 저 영감처럼 거센 물살에 뛰어들 용기가 없을 거요. 못하겠으면 입 다무시오. 센 할머니의 말에 그들은 조용해졌고 아무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향이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그에게 전에 없던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일까? 만약 가족을 찾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그런 질문들은 점차 희미해지고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려는 결심만이 남았다. 깜빡이는 불빛 아래 박 영감은 깊이 잠든 향이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밀려왔지만 눈에는 여전히 미래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 어렸다. 그날 아침 마을 분위기는 홍수로 인한 황폐함 속에서도 점차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늘은 맑았고 부드러운 햇살이 오래된 대나무 숲 사이로 비추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낯선 사람의 등장으로 금방 깨졌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의 남자가 낡은 배낭을 메고 박 영감네 집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권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신 여자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팔찌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박 영감은 잠시 놀랐지만 불안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권 씨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작은 부엌의 희미한 불빛 아래 권 씨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맑은 눈을 가진 여자아이의 사진이었는데 손에는 향이의 팔찌와 똑같이 생긴 정교한 금팔찌를 차고 있었다. 이 팔찌는 부산에 계신 해씨 부부의 것입니다. 권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들은 한 달여 전 이 강 근처에서 실종된 딸, 린향이를 찾고 있습니다. 향이는 말문이 막혔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사진을 보다가 박 영감을 돌아보며 망설이며 물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향이가 아니에요? 박 영감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너는 여전히 내 향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너는 이 가족에 속해 있단다. 권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한 달여 전 해씨 부부는 향수강에서 배 사고를 당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린향이가 실종되었고요. 이 팔찌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분들과 함께 일했었고 이 사실에 대해 확신합니다. 권 씨가 말하자 향이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할아버지만 기억나요. 박 영감은 말문이 막힌 채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목소리가 쉬었다. 기억할 필요 없다. 하지만 만약 너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너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 그들을 찾아야 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손녀다. 이 말에 향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박 영감을 꽉 끌어안고 흐느꼈다. 할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할아버지 곁에만 있고 싶어요. 권 씨의 소식은 온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억세 씨는 즉시 상황을 이용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분명 박 영감이 저 애를 데리고 있는 건 저 금팔찌 때문이야. 부잣집에서 후하게 보상해줄 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몇몇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수군거렸다. 하지만 센 할머니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박 영감은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했소. 마을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소? 만약 저 영감의 선행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오. 센 할머니의 말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지만 억세 씨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마을의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날 밤, 박 영감은 화롯가에 앉아 있었다. 눈에는 고민이 가득했다. 권 씨가 조언했다. 만약 향이가 린양이라면 아이가 부모님을 찾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외동딸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괴로움으로 가득했다. 내일 당신과 함께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향이는 저 없이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가 대나무 침대 옆으로 돌아왔을 때 향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작은 손은 여전히 그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다음 날 아침, 박 영감, 향이, 그리고 권 씨는 부산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멀리서 억세 씨가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내적 갈등이 담겨 있는 듯 새로운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날 아침, 안개가 온 마을을 뒤덮어 흐릿한 풍경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었지만 박 영감의 작은 집만은 분주했다. 향이, 박 영감, 그리고 센 할머니는 중요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향이의 진짜 가족을 찾기 위한 부산행이었다. 센 할머니는 찐빵, 물병, 그리고 향이를 위한 작은 옷까지 몇 벌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능숙하게 챙겼다. 집을 떠나기 전 그녀는 박 영감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꿋꿋하게 버티셔야 합니다. 향이는 박 영감이 건네준 작은 천 가방을 손에 들고 집을 나섰다. 눈빛에는 걱정이 어렸다. 할아버지, 그분들이 저를 알아볼까요? 박 영감은 허리를 굽혀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걱정 마라. 그분들이 너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란다. 버스가 구르기 시작하자 그들은 작은 마을에서 점점 멀어졌다. 향이는 길게 뻗은 아스팔트 길, 커다란 트럭, 그리고 북적이는 사람들을 처음 보고 흥분했다. 반대로 박 영감은 시끄러운 경적 소리와 낯선 기름 냄새에 당황하며 불편해했다. 붐비는 휴게소에서 박 영감은 물을 더 사려다 군중 속에서 길을 잃었다. 향이는 그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 즉시 그를 찾아다니며 걱정스럽게 큰 소리로 외쳤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다행히 센 할머니가 침착하게 길을 잃고 휴게소 구석에 멍하니 서 있는 박 영감을 찾았다. 그녀는 반은 꾸짖고 반은 안심시키는 투로 말했다. 조심하셔야죠. 향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버스에서 향이는 박 영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였다. 무서워요, 할아버지. 만약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해요? 박 영감은 감정이 북받쳐 쉬어버린 목소리로 아이를 끌어안았다. 두려워 마라. 내가 여기 있잖니. 어떤 일이 일어나든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란다.
근처에 앉아 있던 한 나이 든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저렇게 착한 손녀를 두셨으니. 걱정 마세요. 이 사랑이 두 분 모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부산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 그들은 사기꾼들에게 둘러싸였다. 낯선 남자가 박영감에게 향이의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큰 돈을 요구했다. 바로 그때 권 씨가 나타나 그 남자의 의도를 폭로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저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게 두지 마세요. 권 씨의 시기적절한 등장에 일행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들을 혼란스러운 버스 터미널에서 벗어나 해씨 부부 가족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도록 안내했다. 향이는 높은 건물, 화려한 불빛, 그리고 아름다운 향수강을 처음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는 박영감의 손을 꼭 잡고 소리쳤다. 할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봐요. 반대로 박영감은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권 씨가 알려준 주소에 도착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며 당황했다. 향수강가에 섰을 때 향이는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이 강도 우리 집 근처 강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박영감은 조용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맞다. 하지만 우리 집 근처 강이 더 온화하지. 너는 영원히 그곳을 기억할 거지? 해씨 부부 가족의 주소에 가까워질수록 박영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마음속에는 향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점차 자리를 잡았다. 센 할머니는 그의 긴장감을 알아채고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결정하도록 맡기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향이는 당신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해가 질 무렵, 일행은 해씨 부부 가족의 집으로 알려진 호화로운 저택의 큰 대문 앞에 섰다. 향이는 박영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작은 심장이 세차게 뛰며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후, 옅은 햇살이 해씨 부부 가족 저택의 큰 대문 위로 흩뿌려지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집 안에 있던 중년 여자가 황급히 뛰쳐나왔다. 해씨 부인이었다. 문 앞에 선 사람들을 보자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센 할머니가 앞장서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낙동강변 마을에서 왔습니다. 여기가 해씨 부부댁 맞습니까? 해씨 부인이 걸어 나오다가 향이를 보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리냥아. 내가 맞니? 향이는 박영감 뒤에 숨어 당황한 눈빛이었다. 해씨 부인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목소리에 아이는 망설이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과 동행했던 권 씨가 해씨 부인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안심시켰다. 아주머니, 이 아이가 바로 향이입니다. 팔찌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해씨가 집 안에서 걸어 나왔다. 향이의 작은 손목에 채워진 팔찌를 보자 눈이 붉어졌다. 그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건 우리가 아이가 5살 때 선물한 팔찌요. 틀림없소. 해씨 부인은 참지 못하고 향이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엄마가 한 달 넘게 너를 찾았단다.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니? 향이는 뒤로 물러서며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저는 이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할아버지만 알아요. 박 영감은 아이 어깨에 손을 얹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이분들이 내 진짜 가족이란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야. 향이는 박 영감을 꽉 끌어안고 큰 소리로 울었다. 할아버지,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랑만 있고 싶어요. 권 씨가 가운데 서서 설명하려 애썼다. 향이야, 내 친가족이 오랫동안 너를 기다리고 찾았단다. 박 영감님이 너를 구해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 때란다. 해씨가 다가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영감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향이는 저희 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센 할머니가 박 영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영감님, 향이를 잃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영감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잖소. 그 감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향이는 박 영감을 꽉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헤어지는 게 무서워요. 할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요. 박 영감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얘야, 아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 내 가족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를 돌볼 기회를 주렴. 해씨 부부가 향이를 저택 안으로 데려갔을 때 아이는 계속해서 박 영감을 돌아보았다. 작은 눈에는 두려움과 미련이 가득했다. 센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향이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향이야, 내 가족이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단다. 하지만 기억하렴. 박 영감님은 영원히 내 할아버지란다. 저택 문이 닫히자 박 영감은 돌아서서 걸었다. 항상 중재자 역할을 하던 권 씨가 남아서 박 영감에게 말했다. 영감님은 향이의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어디에 있든 영감님의 사랑이 아이를 좋은 길로 인도할 겁니다. 가족과 재회했지만 향이는 여전히 낯선 느낌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아이의 눈은 마치 박 영감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창문 너머로 그를 계속 바라보았다. 박 영감은 긴 길 위에 말없이 서 있었다. 해질녘 햇살이 그의 작은 몸을 감싸 안았다.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향이가 가족을 되찾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센 할머니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아이는 절대 영감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박 영감과 센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멀어질 때까지 향이는 여전히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눈에는 마치 절대 희미해지지 않을 약속처럼 미련이 어려 있었다. 향이가 해씨 부부와 함께 산 지 며칠이 지났지만 변화는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 듯했다. 저택의 큰 방, 창문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이 아이의 슬픈 얼굴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향이와 헤어진 후, 박 영감은 종종 낙동강가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했던 기억들이 마치 조각 그림처럼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느 날 아침, 센 할머니가 떡과 차를 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강가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박 영감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박 영감이 털어놓았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마음속 빈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소. 센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향이를 잃은 게 아니에요.
그저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곳에 있는 것뿐이에요. 해씨 부부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향이는 여전히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 했다. 호화로운 장난감과 넓은 방도 아이가 한때 평화를 찾았던 소박한 초가집의 따뜻함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매일 밤 향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어느 날 오후, 박 영감이 저택을 방문했다. 향이는 마당으로 뛰쳐나와 문 앞에 말없이 서 있는 그를 보았다. 아이는 그에게 달려가 꽉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여기 있기 싫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요. 박 영감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목이 메어 말했다. 강해져야 한다. 여기가 내가 속한 곳이란다. 내가 행복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그 말은 향이뿐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던 해씨 부인도 눈물을 참지 못하게 만들었다. 향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해씨 부인이 박 영감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영감님이 아이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너무 빨리 손 놓지 말아 주세요. 아이는 여전히 저희를 받아들이기 위해 영감님이 필요해요. 해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감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이를 영원히 잃었을 겁니다. 밤새 뒤척인 후 박 영감은 향이를 마지막으로 만나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전하기로 했다. 작은 방에서 그는 팔찌를 꼭 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미련이 가득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친부모님이 오랫동안 너를 찾았단다. 그분들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한단다. 향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만약 제가 그분들에게 돌아가면 다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박 영감은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움푹 팬뺨 위로 흘러내렸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단다. 내 진문은 항상 너를 위해 열려 있을 거야. 박 영감은 말없이 저택을 떠났다. 마음속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가벼워졌다. 향이는 문가에 서서 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반짝였다. 향이가 친가족과 재회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이의 작은 마음은 여전히 박 영감과 낙동강변 소박한 초가집을 그리워했다. 해씨 부인은 박 영감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거실에서 해씨와 함께 앉아 생각에 잠긴 눈으로 말했다. 박 영감님이 향이를 구하고 온갖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우리가 저분을 계속 혼자 살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향이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도록 저분을 여기로 모시고 싶어요. 해씨는 아내의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망설였다. 하지만 만약 저분이 여기에 계시면 향이가 정말 친가족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그때 향이가 갑자기 달려와 해씨의 손을 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할아버지가 곁에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제발 할아버지를 여기로 모셔와 주세요. 어느 날 아침, 해씨 부부와 향이는 박 영감을 만나러 강변 마을로 갔다. 마을 풍경에는 여전히 홍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박 영감의 작은 집은 향이의 존재 덕분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영감을 보자마자 향인은 집으로 달려가 그를 꽉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박영감은 감동하여 아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나도 내가 보고 싶었다. 향이야. 잘 지냈니? 혜씨가 다가와 박영감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영감님께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세요. 향이는 영감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박영감은 그 제안에 말문이 막혔다. 눈에는 당혹감이 어렸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대답했다. 두 분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초가집이 제가 속한 곳입니다. 향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가지 않으시면 제가 여기 와서 할아버지랑 살 거예요. 옆에 서 있던 센 할머니가 말했다. 박영감님, 자신을 바꿀 필요 없어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향인의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혜씨 부부는 박영감의 집을 고치기로 했다. 건축업자 한 팀을 고용하여 집을 개조하여 아늑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친숙한 느낌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이 일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할 수 없었다. 몇몇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다. 박영감, 정말 양녀 덕분에 인생 역전했네. 그 말을 듣자 센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만약 당신들이 홍수 속에서 아이를 구할 용기가 있다면 당신들도 저 영감처럼 보답받을 자격이 있어. 여러 번 고민한 끝에 박영감은 마침내 향인의 가족과 함께 살기로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예전처럼 소박하게 살게 해주시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소. 향인은 그를 끌어안고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다. 할아버지가 저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저도 항상 할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한 달 후, 박영감은 저택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랑과 정성 어린 보살핌에 둘러싸였다. 이 장의 마지막 장면은 향이가 박영감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하는 모습이다. 혜씨 부부와 센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에는 기쁨과 깊은 감사의 빛이 어렸다. 시간이 조용히 흘러 박영감이 혜씨 부부와 함께 부산에서 산 지 몇 달이 지났다. 현대적인 저택은 편안함을 제공했지만 박영감은 여전히 이곳의 시끄럽고 낯선 생활 리듬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처음 며칠 동안 박영감은 종종 정원 구석에 혼자 앉아 저택 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환한 불빛과 시끄러운 경적 소리는 그를 더욱 낙동강변 작은 마을을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향인은 그가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동반자였다. 매일 오후, 아이는 그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한 번은 아이가 길가에 세워진 빨간 자전거를 가리키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자전거 탈 수 있게 되면 제가 공원에 데려다 줄게요. 박영감이 정원 가꾸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혜씨 부부는 저택 정원 한 구석에 그가 채소와 꽃을 심을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점차 정원은 그가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곳이 되었다. 향이는 종종 그 옆에 앉아 함께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어느 날 아침, 첫 연꽃이 활짝 핀 것을 보자 아이는 소리쳤다. 할아버지, 너무 예뻐요. 우리 집 정원 같지 않아요? 박영감은 온화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내가 즐거워하니 이곳 생활이 훨씬 쉬워진 것 같구나. 어느 날, 향이와 함께 산책하던 박영감은 나이 든 행상이 차에 치여 넘어진 것을 목격했다. 그는 즉시 그 사람을 길가로 부축하고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쌌다. 행상은 감동하여 말했다. 감사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돕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박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어디에나 좋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들을 찾을 만큼 인내심이 있는지의 문제일 뿐이죠. 그 행동은 몇몇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동네 부유한 몇몇 사람들로부터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한 번은 박영감이 향이를 데리고 외출했을 때 동네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영감, 정말 친절하네. 낯선 사람까지 집에 데리고 살다니. 향이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저분은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구해준 분이란 말이에요. 박영감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씨 부부는 박영감의 존재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다. 그들은 종종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모두가 둘러앉아 박영감이 들려주는 시골 마을 이야기를 들었다. 한 번은 향이가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가져왔다. 그림에는 박영감이 가운데 그려져 있었고 주위에는 그녀의 가족들이 있었다. 향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박영감은 감동하여 그림을 들었다. 눈에는 행복이 어렸다. 내가 내 인생에서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해질 무렵, 박영감은 작은 정원 옆에 앉아 활짝 핀 첫 연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향이가 그의 손을 잡고 물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께 이야기해드려도 돼요? 두 사람은 푸른 정원 한가운데 나란히 앉아 있었다. 황혼이 공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인간에 대한 따뜻함과 믿음으로 장을 마무리 지었다. 시간이 흘러 박영감이 해씨 부부와 함께 산 지 1년이 지났다. 도시 생활은 평온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낙동강변 마을, 수많은 추억이 담긴 그곳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고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박영감은 부드럽게 말했다. 센 할머니와 다른 분들을 뵈러 마을에 다녀오고 싶소. 오랫동안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구려. 향이는 즉시 그의 손을 잡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센 할머니랑 우리 마을이 너무 보고 싶어요. 박영감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함께 가자꾸나. 마을은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곳이란다. 해씨 부부는 동의했고 심지어 박영감이 살았던 곳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온 가족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센 할머니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박영감과 향이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그를 꽉 끌어안고 목이 메어 말했다. 박영감,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시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그를 둘러싸고 악수를 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지난번 큰 홍수 이후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가 돌아온 것을 보자 눈에는 여전히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해씨 부부와 박 영감은 어려움에 처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펼쳤다. 향이는 쌀, 학용품, 옷가지 등을 담은 봉투를 집집마다 전달했다. 감동적인 순간, 마을 한 여자아이가 주저하며 향이에게 물었다. 언니, 저도 아주 가난해요. 저도 언니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향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살짝 미소 지었다.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 나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단다. 향이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목이 메었고 특히 박 영감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박 영감의 귀향을 반겼지만 여전히 악의적인 수군거림도 있었다. 한 이웃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마 새로운 생활을 자랑하러 온 거겠지. 향이는 일어서서 반박하려 했지만 박 영감은 부드럽게 아이를 말렸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마을을 다시 보고 싶었을 뿐이요. 그 말에 온 마을이 조용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다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진심을 깨닫기 시작했다. 박 영감은 해씨 부부에게 앞으로 마을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홍수를 피할 수 있도록 마을 회관을 짓자고 제안했다. 해씨 부부는 즉시 동의했고 주저없이 노동력과 자금을 지원했다. 공사는 빠르게 완료되어 온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준공식에서 한 마을 사람이 감동하여 박 영감에게 말했다. 영감님은 우리에게 삶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마을 공동체의 정은 항상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로 지은 마을 회관 앞에 박 영감, 센 할머니, 그리고 향이가 함께 서 있는 모습. 눈에는 행복과 희망이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오후 햇살 속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따뜻함과 단결감을 불러일으켰다. 시간이 흘러 한때 가족을 잃었던 아이였던 향이는 아름답고 똑똑하며 인정 많은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박 영감과 해씨 부부 곁에서 보낸 여러 해 동안 그녀는 지식과 정신 모두 성숙해졌다. 향이는 명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졸업식 날, 박 영감은 늙고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려 애썼다. 그는 졸업가운을 입은 그녀를 바라보며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다. 향이는 그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이룬 모든 것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졸업 후, 향이는 가족에게서 받은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 영감에게 털어놓았다. 할아버지, 저처럼 예전에 어려웠던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 아이들도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요.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희망의 손길이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외딴 지역 아이들에게 학비와 학용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감동적인 이야기. 어느 날 저녁, 향이는 박 영감 앞에 재단 설립 허가서를 내밀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 재단은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박 영감은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야, 나는 많은 것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나 대신 옳은 일을 했구나. 향이는 도시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수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하여 어려운 가정을 만나고 교실을 열고 선물을 전달했다. 어느 자선 활동 중 그녀는 강가에 홀로 서 있는 고아 소녀를 만났다.
향이는 자신의 옛날 모습을 떠올리고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두려워 마라. 나도 너처럼 힘들었지만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 삶은 바뀔 수 있단다. 이 말은 함께 자선 활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가 영감을 주었다.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향이는 험담을 피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단지 이름을 알리기 위해 자선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 어느 선물 전달식에서 한 나이 든 남자가 비아냥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도시 아가씨가 여기 와서 사진이나 찍고 SNS에 올리려고 하는 거겠지. 향이는 화내지 않고 고개를 숙여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칭찬이나 비난을 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저를 구해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향이의 말에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박 영감 옆에 서 있던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선행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녀가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하기보다는 감사해야 합니다. 박 영감과 해씨 부부는 항상 뒤에서 향이를 지지하며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그들은 종종 그녀와 함께 자선 활동을 하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았다. 어느 장학금 수여식에서 박 영감은 목이 메어 말했다. 나는 늙었지만 손녀가 인정 많은 마음을 퍼뜨리는 것을 보니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손녀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아 소녀의 손을 잡고 자선교실로 안내하는 향이의 모습, 멀리서 박 영감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는 모습. 교실 위에는 희망의 손길이라는 글자가 오후 햇살 속에 밝게 빛나며 박 영감으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향이의 인정 많은 마음을 전파하는 여정을 상징했다. 어느 날 오후, 붉게 물든 황혼이 작은 강변 마을을 감싸 안았다. 박 영감과 향이는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 한때 두 운명을 갈라놓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했던 강가로 돌아왔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홍수의 기억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박 영감과 향이는 강가에 서서 느릿느릿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른이 된 향이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만약 그날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박 영감은 강물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나는 단 한 가지만 생각했다. 만약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너는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란다. 두 사람은 강가에 앉아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향이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주시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정말 산신령인 줄 알았어요. 박 영감은 웃음을 터뜨렸다. 눈에는 평온함이 어렸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지만 선행은 누구나 베풀 수 있단다. 이야. 향이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 한 무리가 불안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과거에 박 영감을 의심했던 사람들이었다. 한 나이 든 남자가 말했다. 박 영감님, 그날 저희가 정말 오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 영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시각을 바꾸고 더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이는 박 영감이 자신을 구해주었던 강가에 연꽃 한 다발을 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곳이 영원히 좋은 일들이 시작되는 곳이 되기를 바라요. 박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향이야,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행이 항상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베풀기 위해 부유할 필요가 없단다. 위로의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도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향이는 감정이 북받쳐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어디든 가지고 다니겠다고 약속할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도울 거예요. 향이는 희망의 손길, 재단을 확장하여 전국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공유했다. 모든 아이가 저처럼 배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살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요. 박 영감은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나는 더 이상 큰일을 할 힘이 없지만 내가 선행을 퍼뜨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단다. 붉게 물든 황혼이 반짝이는 강 전체를 비추었다. 향이는 박 영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눈에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다. 강가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 평화롭지만 의미심장한 풍경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선행이 운명을 바꾸고 빛이 없는 곳에도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남겼다. 박 영감과 향이의 이야기는 역경을 극복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세부 사항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으며 사랑이야말로 마음을 잇는 튼튼한 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이의 인생이 바뀐 것은 호화로운 물질 때문이 아니라 박 영감의 용감한 행동과 인정 많은 마음 덕분이었다. 이 이야기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멈춰서서 마음을 열고 친절을 베풀 용기가 있는지, 아무런 대가 없이 옳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여러분은 박 영감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의미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가 좋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